선생님 책에서 이번 1권에서 네, 서문과 제목에 대해서 선생님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에서 네. 선생님이 아까 전에 그 마르크스가 노동자의 뭐 처진 어깨를 보려고 했다는 이런 얘기, 아, 네. 그리고 음, 마르크스의 그 마음, 그 잉여 가치가 어떻게 생기는지 그 마음을 보려고 했다, 그걸 보려고 했다는 그런 마음, 이런 걸 네. 이야기하시고 싶어 하시는 게 책에서 많이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아, 것과 같이 연관해서 책 표지나 제목 같은 것도 좀 음, 이렇게 음, 그런 부분도 연결되구나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도 또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아까 저는 그 말이 정말 너무 멋졌어요. 처음에 저는, 칼라를 쓰는데 반대한다고 이 디자이너가 고집스럽게. 하여튼 이 사람은 1, 2권 때 저는 뭐 마음이 약하니까 그거 하자 그러면 대체로 뭐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요라고 하는데 편집자가 저를 대신해서 막 무섭게 싸웠거든요. 아, 편집자분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그러고 폰트 강조가 안 돼 있고 선생님은 강조하고 싶어서 음, 쓴 제목인데 그냥 막 넘어가고 판형도 그 짤도 좀 작았던 것도 문제고 어른들은 보기 힘든데 뭐 이러고 이게 그리고 이론책에서는 음, 잘 안 쓰는 폰트였어요. 에세이 같은 데서 쓰는 폰트고 음, 그리고 이제 칼라를 극도로 안 쓰려고 막 하고 그러니까 되게 힘들었는데 그 사람이 그때 이제 결정하라고 12권 다 군말 없이 맡기든지 한 권도 안 하겠다고 자기 그만두든지 라고 이제 음, 나오니까 그러면 해야죠 뭐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이겼고 그래서 쭉 갔는데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왜 칼라를 안 쓰냐, 왜 칼라를 안 쓰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환경 오염을 시킨다 갈라 그랬으면, 이게 나는 내가 모르는 영역인데, 이게 책 만들지, 음, 그렇게 나쁜 거구나, 라고 이제 속으로. 한 방울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생태파가 일어나나 보다. 잉크가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하는 느낌이었는데, 그 뒤에 덧붙였어요. 이거 컬러 자체야 뭐 별거 아니겠지요, 라고 하면서. 근데 이 마음을 음, 보세요, 라고. 그러면 마음을, 그 다음 사람은 이게 반짝이 효과 듣고 싶을 거예요. 사람은 다, 거고. 그 다음에 본문 폰트 키우고 싶은 그 마음이 표지에 화려하게 싣고 옆책하고 돋보이려면 더 뭔가를 요소를 가하고 그러면서 다 망가지는 거라고. 시스템이 음, 자기는 그 마음이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완벽하게 설득당했어요. 그럼 그렇게 하라고. 네, 그리고, 어, 자기는 글자의 힘을 믿는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종종 제주도에 그 추사 기념관 자주 가거든. 글자만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 힘이 있고, 자는 글자의 힘을 믿기 때문에 글자로만 된 책을 내고 싶다고. 그러니까 표지가 글자고 본문도 글자이고, 글자가 음, 충분하다고. 예. 그래서 이미지를 담고 싶으면 글자로 만들 수 있다고. 그런 거. 그래서 네. 표지가 읽을 수 없는, 그것도 이제 시끄러웠어요. 이제 편집자가 표지를 읽을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냐. 표지를 도대체 읽을 수가 없어요. 원래 일과는 더 심했어요. 원래 그때 막 싸워가지고 많이 친구에 원래 거의 뭐 동그라미도 되게 많고 무슨 도시인 줄 알았어요. 저는 처음에 보고 도로가 막 나 있고 이런 건 줄 알아서 얼마나 더 요란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니 제목을 알고 싶으면 표지를 넘기면 바로 나온다고. 어 그리고 아, 요즘은 누구나 심지어 가게에도 이름 안 단다고. 네, 스마트폰으로 찾아가고 이 책 표지가 정말 궁금해 미치겠는데 내가 이걸 그려놨다고 열받는 사람 없다고. 넘겨보면 있는데 뭘 그러냐고. 오히려 이 책이 뭘까라고 상상해보고 왜 이 책을 이렇게 디자인했을까라고 재밌어 해보고 그런 음, 게 좋다고. 좀 웅성되고 그리고 12권을 모아놨을 때 네, 시끌벅적해지면 좋겠다고. 그 책 네, 등들이. 왜냐면 엄청 두꺼운 네. 책이 될 거니까. 앞쪽도 그렇고. 펼쳤을 때다. 그래서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코뮌이라 그럴까? 표지들의. 책 등에도 이런 모양들, 이런 것들에서 저는 글자를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근데 아, 네. 다 일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이 선생님 이게 12권을 쌓아놨는데, 이게 뭐 네. 고대의 안각화 벽화인가? 이게 글자 맞아? 오히려 맞아요. 약간 그런 글자인데 느낌이에요. 그림보다 더 정말 이상한 네. 효과를 주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좀 신기했어요, 선생님. 그거 전시회를 했어요. 홍대에서. 큰 아, 액자로 출력해서, 음, 갤러리에서. 음, 갤러리에서, 그러니까 예, 진짜 이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이걸 이제 제가 적어도 이 책에 관해서는 작가란 말 평소에 써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작가라는 말을 썼는데 그냥 네, 영어로 표현 라이터라고 네, 오서란 말을 포기했어요. 아, 어서리티를 안 가지려고.
나는 음, 이 책에 대해서 어떤 권위도 행사하지 않는다고. 이건 내 책이 아니라고. 나는 여기서 라이팅을 담당했을 뿐이고, 네, 물성으로, 눈으로 보고 글쓰로, 손으로 만지는 모든 거는 디자이너 거예요. 네, 책 질감, 표지 디자인, 글자 폰트, 여러분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느끼는 모든 것들은 디자이너 것이고, 그래서 이건 내 책이라고 디자이너가 말하는 게 맞아요. 그 전시도 했고, 예. 제가 한 거는 눈으로 안 보여요. 디자이너가 한 거를 통했을 때 머리에서 뭔가 일어나는 작용이 저 관계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보는 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음,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이런 걸 보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음, 이제 문득, 디자이너가 그의 작품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이 안에 있는 책 등에 이렇게 써진 글들 있잖아요. 이거는 편집자가 네, 다 쓴 건데, 에, 음, 잘 보면 제 글 비슷한 글을 본문에 찾을 수 있지만 제 글이 고쳐져 있는 것도 발견할 거예요. 제가 오서였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저자였으면. 그런데 음, 언젠가 읽어봤는데 너무 잘 쓴 거예요. 그 몇 권씩 이제 쓰고 네고 쌓이면 등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좋은 문장을 썼나 그러고 기분이 으쓱해서 해서 찾아봤더니 정확히 비교해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 문장을 못 알아볼 정도로 저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썼고 그 안에 있는 그림도 다 그가 고른 거고 저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그 그림 밑에 캡션도 다 그 사람이 단 거고 에디터가 단 거예요. 그 음, 다음에 책 제목의 일부도 원래 계획대로 바뀐 거였는데 에디터가 굉장히 강력히 개입을 했고 책 장의 제목도 에디터가 굉장히 많이 손을 냈어요. 그 각 장의 제목들도. 음.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납득이 됐어요. 본인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라고 쭉 써서 그런 것 같다고. 물론 제가 또 동의를 했지만 쭉 가서 그래서 에디션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구나라고 에디터의 위력이라고 하는 게 라고 했고 물론 에디터하고 디자이너가 또 엄청 박치기하고 싸우고 이 한국으로 나온 책은 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페이지가 안 보이실 것 같아요. 페이지가 아래쪽에 굉장히 이상하게 돼 있어요. 숫자가 두 개가 있어요. 보이세요? 어, 음, 보면 위쪽은 347이고 아래는 5쪽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1페이지부터는 347에 해당되고 아, 각 권에서는 음, 5페이지에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갑자기 에디터가 화를 버럭 냈어. 책을 몇 페이지 알아보게 하고 뒤에는 더 이상해요. 뒤에 주석 그 뒤에 썼던 것들 책들 이렇게 인용 표시랑 이런 것도 굉장히 특이하게 돼 있어요. 그건 알겠지만. 근데 그것도 디자인 관점에서, 그래서 편집자가 디자인 관점에서 예쁜 책을 만들려고만 신경 쓴다고 막 화를 버럭 내고, 이걸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하냐고. 그래서 이제 어쩌지 둘이 도달한 결론이 저런 모습들인데, 예. 어떻든 지지고 볶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책을 만들어본, 물론 굉장히 많은 분들하고 책 작업을 했고, 보니까 한 20몇 권 썼더라고요, 제가. 세보진 않았는데. 음, 그랬는데, 이번 팀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팀을 또 꾸릴 수 있을까, 우리가. 하고, 연배도 비슷하고, 이, 이 출간인 그 선한기도 편연의 하는 대표도 저랑 20년이 넘게 하는 사이고, 이 에디터도, 저의 다이너마이트 니체랑 언더그라운드 니체의 음, 편집자이기도 했고, 그전에도 수유너머 초창기부터 왔던 한 20년 넘게 아는 사람이고, 네. 그래서 만나서, 예, 50대에 접어들면서 작당을 해서 한 건데, 예,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전에 캔노치 얘기 제가 언젠가 한번 했을 수도 있는데, 캔노치가 저희 캔노치스 필름이란 말 되게 싫어한다고, 그 캔노치 필리모그라피 할 때, 자기는 이 필름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나는 디렉터였다고, 즉 내가 한 일은 디렉션이고, 여기는 액터도 있었고, 액션을 한 사람도 있었다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촬영을 한 사람이 있었다고, 이들이 함께 만들었던 거라고, 나는 디렉터이지, 나의 필름이 아니라고. 어, 했는데 그 말을 좀 인지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 책을 한 권 내면 그 한 권을 내가 썼고 이들이 어시스트 한다고 생각했어요. 디자이너와 음, 편집도 어시스트해서 출판 찍어서 나왔다, 내 책 나왔다고 했는데 작은 책일 때는 당연히 그런 게 쉬웠는데 책 넘기고 가니까. 근데 이게 진행이 되잖아요. 3년이라는 시간은 책을 내는 게 아니라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같이 일을 하고 음, 있잖아요.
제 책상 앞에 3개의 원고가 있어요. 교정지가 하나 와 있고, 지금 곧 출간될, 하나는 지금 쓰고 있는 책이 있고, 하나는 강의해야 돼. 퐁당퐁당이니까. 한 달 책 나오면 다음 달은 강의가 있으니까. 원고 3개가 쳇바퀴 돌듯이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2주 안에는 이걸 끝내야 되고, 그 다음 주에는 어떤 것이 끝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주에는 뭐가 넘어가 있어야 되고, 누구도 펑크를 내면 안 되고, 이게 돌아가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3명이 계속 만나서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 진행 과정 속에서 셋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내 담당은 라이팅이구나, 라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라이터라고, 작가였다고, 말을 합니다. 저자가 아니라. 네. 네. 선생님 히스토리를 책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럼 저 질문 이제 저희가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저 먼저 네. 할게요. 이거 당파성 아까 읽으면서 저도 이 책을 네. 읽으면서 자기 입장을 밝혀야 된다. 그리고 이제 네. 선생님이 있을 때 자기 입장 밝히는 게 뭐야? 이 마르크스는 노동자 계급에 무기를 주고 싶었다. 그런 추동이 있었다. 근데 이제 아까 그 사람들한테는 그럴 마음이 없었다. 이게 당파성이 이 마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설명이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갔는데 이 책을 딱 읽으니까 그럼 내 입장은 뭐지? 나는 뭘로 저도 자본론 전혀 읽지 않았거든요. 나는 어떤 입장에서 읽어야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일종의 저는 고용주예요. 근로계약서에 고용주로서 도장을 찍는 갑이시구나. 사람인데. 네, 갑이죠. 근데 요즘은 주 52시간이 되면서 너무너무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저녁을 굶는 삶이 됐다고 너무 만족도가 낮아요. 그러면서 차라리 내 노동력을 쏙쏙 뽑아주세요.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면서 이 책을 읽으니 나의 입장은 도대체 뭘까라는 좀 고민이 들면서 우리가 이 자본론 우리 시대에 읽는다는 게 뭘까? 근데 선생님이 아까 자본론이 인간론으로 읽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좀 뭐랄까 좀 난감하기보다는 뭐가 좀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네. 네. 네네. 사실은, 그 당파성이란 단어는 정말로 중요한 단어이기는 하는데, 예전에, 딱 봤지는 않지만, 예전에 전 책을 안 읽었지만, 정의진 선생 책 제목 속에, 나는 뭐더라? 나는 하여튼 편든다는 식의 제목이 있었는데, 치열하게 뭐하고 뭐한다, 뭐 이렇게. 그런 거 있는데, 그게 일부러 누구 편을 일부러 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를테면 자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세상에는. 그러니까 미리 굳이 나 저 사람 지지해야지 이럴 필요가 전혀 없고, 자기가 잘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정말로. 자기가 살아온 삶 때문에. 잘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래서 여성들이 잘 볼 수 있는 게 있고, 유색인이 잘 볼 수 있는 게 있고, 성소수자가 어떤 문제를 잘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문장이. 그리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읽으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성으로서 읽을 수도 있고, 엄마를 읽을 수도 있고, 뭐 고용주를 읽을 수도 있고, 뭐라도 읽을 수 있어요. 읽을 수 있는데, 그리고 어떤 부분이 내 문장에 어떤 걸 건드릴 건데,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누구도 읽지 못할 나의 독서를 하라고 말하고 싶고, 나의 독서는 나의 독서라고. 그래서 내가 노동자 편 들어야 돼, 자본가 편 들어야 돼, 이럴 고민을 하시지 말고. 네. 그거는 막스나 그쪽도 이거, 물론 그리고 이제 계급사회나 이런 사회에서 자본주의에서 그거를 무시한 채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책을 읽을 필요는 없고, 당파성에 따른 내 포지션에서 읽는다. 남의 입장에서 읽지 않는다. 그리고 누군가가 알려준 보편적인 어떤 세설이 있는데, 그걸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내 포지션에서 충실히 읽는다라고. 그래서, 당파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한 파트, 당파란 게 파트잖아요. 전체 한 부분. 파트이지만, 이쪽에 말하면 입장, 포지션에 관계된 것이고, 포지션으로부터 어떤 해석도 자유롭지 않다도 말되지만,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포지션에서 굉장히 남들이 읽을 수 없는 뭔가를 읽어낼 수 있다는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을 본인이 막 드러내야지 의식하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서 읽는다면 드러날 거라고 생각해요. 최선을 다해서 읽는다면요. 나를 드러내는 독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계급이니 자본주의라는 말이 일단 이게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 단어가 우리를 주눅들어서 독서를 방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번에 자본 읽어나갈 때는 특히나 그 흔한 독서들은 정말 많아요. 좀 죄송하지만, 흔하단 말일지 모르지만, 대동소이하게 읽는 것들은 많고, 근데 저는 자본을 왜 다시 읽자 그러냐, 그 이야기들을 또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책은 다르게 읽힐 여지가 굉장히 많고, 이 앞에 사람들이 오독했다는 게 아니라, 뭐 다 오독이면 다 오독이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읽어야 할 여지들이 굉장히 많고, 거기서 발굴해낼 것들이 되게 많고 하는데, 그쪽에도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을 읽어냈다라는 말들이 우리가 나눠봤으면 좋겠다. 항상 우리는 어느 편을 들게 됐다 이런 말들보다 나는 이 문장이 와 닿았고, 이 문장이 와 닿았단 말이 남들은 안 하는데 본인이 와 닿았다면 본인의 단가성과 관계가 있을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근데 그걸 단가성이라는 단어를 안 쓰더라도 자신이 느꼈고 읽어냈던 걸 최대한 읽어내보자라고 하는 수준에서, 네, 최대한 읽기. 우리가 어떤 불합리성에 봉착하지 않는 한 니체가 얘기한 것처럼 최대한 읽어보자, 한번 어떤 텍스트를. 그런 마음으로 일단 읽고 나서 한번 얘기해보죠, 우리. 어땠는지 돌이켜보면서. 네. 당터성이란 말이 중요해서 썼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막스에게는 되게 중요하고 썼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하려고 했던 말이지, 주눅들기 위해서 하거나 검열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검열하게 한다면 가차없이 버리고 시작하게 됐기 때문에. 좀 전에 풀 선생님 말씀하신 거랑 약간 연장선에서 네. 이 책 이제 읽고 제가 이제 공지도 쓰고 이런 작업을 했는데 쓸 때 이제 그 선민쌤 선생님께서 피드백을 주실 때 우리 네.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를 노동자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시기도 네. 하셨거든요. 그 말씀 듣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여기 이 책에서 이야기한 노동자로 생각하고 있나? 이런 질문도 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써주신 책에서 보기에 어떻게 보면은 그 노동자의 입장에서 노동자라는 한 어떤 계급을 한정해서 이 계급의 그 어떤 그 자리에서 이 책을 보자라는 입장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서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 좀 약자로 자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자는 그런 좀 시선 같은 게 좀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읽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네. 들기도 하고요. 너무 잘 읽어주신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사실 제가 11권에 가면 그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3권에도 약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 이 노동가치서를 일단 마르크스가 받아들이면서 비판을 해가면서 이렇게 가는데, 아까 인간론 얘기를 했지만 휴머니즘 얘기를 하고 싶다기보다 인간 중심주의, 그리고 하여튼 보편주의, 인간 보편주의라고 할까요? 그런 시각들을 굉장히 이 노동 가치설이 투여하고 있고, 전제하고 있고, 그런데, 실제로 마르크스 책을 보다 보면, 그러니까 인간만 가치를 창출하거든요. 그러니까 꿀벌이 아무리 열심히 꿀을 모아놔도 그거 자체는 우리는 꿀벌한테 고생했다고 돈을 주지 않아요. 그 노동의 가치를 인정 안 해요. 그런데 그거를 훔쳐온 사람, 정확히는 훔쳐왔다고 하는 거 채취해왔다고 표현하는데요. 인간은 단어를 참 잘 쓰기 때문에 채취를 해온 사람은 자기 한 일에 대해서 시장에서 판매해서 대가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진짜 나중에 그 자본론의 일장의 첫 문장이 진짜 중요한데,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지배하는 사회에서의 분원이라고 시작하는 그 첫 구절. 뒤에 딱 한 문장만 붙이라 이런 거예요. 열나 이상하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부는 열나 이상한 거라고. 우리는 어떤 거는 부라 그러고 어떤 건 아니라 그러고 막 그러는데 진짜 이상해요. 소중한 것들 중에 어떤 거는 가치가 없고, 심지어 매우 해롭고 지구를 망치는 것 같은데, 저렇게 하다는 우리 가겠는 데에는 가치를 부여하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은데 저희는 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하고, 저거야말로 빨리 막아야 될 것 같은데 저 일은 또 엄청나게 저기하고. 이를테면 과대 광고를 하는 광고주. 이거 물건을 단가보다 파는 것보다 판매를 잘하려면 광고비를 이 생산비만큼 부여해야 돼. 그래서 광고 업체를 고용해서 막 하는데, 그 광고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이 한 일은 과장 광고.
일종의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소비자한테 판매해야 되니까. 그게 판매하는 사람한테 판매하는 1호니까.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가치를 부여받는데 그 사람은 물론 사장님한테 엄청 가치 있죠. 그런데 정말 우리 사회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나? 아이를 돌보거나 하는 노동들, 돌봄 노동들은 이쪽은 되게 가치가 대체로 낮고, 또 맨날 그 말하는 경찰이나 소방관들의 그거도 그렇게 생각보다 높지 않고, 간호사들 그렇게 수요가 딸린다 그러면 임금이 올라야 되는데, 아니 공급이 딸린다 그러면 임금이 올랐는데 임금이 이상하게 안 오르면서 공급만 딸리고 미치겠고, 급여는 계속 낮고, 왜 우리가 언뜻 보기에 가치 있고 가치 있는 밸류가 있는 행동인데 도덕적 가치, 의미 있는 행동과 경제적 가치가 이렇게 서로 다르지? 이게 완전 다르진 않아요. 대체로 한 사회가 가치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가치를 평가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치는 안 해요. 꼭 일치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의미 있는 행동과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것이 똑같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너무 갈라지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극단적으로 가면 아무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로운 행동을 하는데 가치를 평가받기 시작하고 경제적 자원이 거기로 몰려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집단 자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가 위험에 빠져요. 그러니까 상당히 겹치게 해준 게 좋아요. 가급적 완전히 겹칠 수는 없지만 가급적. 근데 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는 진짜 이상해요. 어쨌든 부 개념이 그게 일장이에요. 사람들은 상품에서 시작한다는데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가치라는 개념이 시작하고 우리 사회의 부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 자본을 이해한다. 우리 사회의 부유함이 뭔지 아냐고. 근데 그 진짜 이상한 거다. 그게 이 일장의 첫 문장이 의미하는 바예요. 얘기 옆으로 샜지만 그런데 마르크스는 그걸 쭉 설명하면서 아까 이제 제가 꿀벌 얘기가 여기까지 와버렸는데 꿀벌은 굉장히 생산에 기여를 하지만 가치 창출을 인정받지 못하고 차라리 그 꿀을 훔쳐온 사람이나 그걸 꿀벌을 일시켜가지고 돈을 번 사람이 가치를 창출한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창출을 못하고 여성들도 중간에 이제 나오지만 절반쯤만 말하자면 동물들은 아예 못하고 심지어 그리고 노동력이 상품화됐다고 하지만 동물들은 말 그대로 생체가 상품이에요. 노동자들은 노동하면서 죽어간다고 말하지만 동물들은 상품화 되는 순간 죽어요. 그냥 자기 살이 상품이 돼버리면 둘은 완전히 다른 것인데 마르크스는 노동자 가치 창출할 때는 동물이나 여성들 특히 동물을 배제하는데 저거 할 때는 끼워 넣어요. 노동자의 처지를 설명하거나 왜 착취당한가 할 때는 다 동물로 이야기해요. 소 끌어들이고 말 끌어들이고 뒤에 막 나올 거 효모 뭐 끌어들이고 다 그걸로 설명을 해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가치론의 인간주의적 한계를 벗어나서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존재들이 자본축 쪽에 동원되고 있고 그 운명이 꼭 취업한 사람한테만 자본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경기가 나빠지면 실업자들도 힘들고 심지어 자본축적이 어떻게 되냐 생태계도 위험해지. 인간세라는 표현을 요즘에 많이 쓰는데 자본축적이 어떻게 됐다면 모든 운명이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자본축적에 이해가 무관한 사람은 점점 없어져서 자기 운명이 자본관계에 내적으로는 못 들어가는데 고용관계를 못 이루니까. 그러나 자본축적과 자기 운명이 맞물려 있는 존재들이 한없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야. 이게 23장에서 막스가 말하고 있는데 우리 11권에서 할 때 운명이. 그럴 때 마르크스가 자주 쓰기 시작한 단어가 프롤레타리아. 노동자라는 말을 이제 줄이고 한편에서 자본축적에 기여도 해요. 장애인들이 일을 않고 그렇게 일을 할 수 없는 노동시장을 배제하고 상품성이 없다고 배제되어 줘야 자본주의가 굴러가요. 그들이 안으로 들어오면 자본주의가 안 굴러가. 어떤 의미에서. 생태계에 착취한 거에 대해 돈을 다 지불하기 시작하면 자본주의가 못 굴러가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내적으로 들어가지만 누구는 배제된 형태로 그 관계에 매이게 된 사람들도 있어요. 혹은 사람이 아니라 동물들도 있고 자연도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그 운명이 자본의 운명에 다 결부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자본 축적에 다 기여하고 있어요. 자기가 경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운명들이 다 난리가 나고. 그래서 어떤 맥락에서 보면 조금 너무 심하게 하는지 모르지만 기후들이 이렇게 나오는 건 모르겠어요. 자본주의에 반자본주의 투쟁하고 있지. 지금 기후들이 생태계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이제 진진이 말씀을 했지만 시각을 노동자라고 하는 시각.
그 시각에서 자본 축적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게 될 거고, 나중에 가면 지렛대를 우리가 어디에 둬야 되는가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자본주의 축적에 그 운명이 매달려 있는 모든 존재들. 근데 그건 점점점 커져서 이제는 외부가 없을 정도로. 다만 내부는 내재하는 내부에 있거나 외재하는 방식으로. 그러나 운명에 끄달리는. 공장벽 안으로는 못 들어갔지만 공장 주변 일자리를 구하려고 서성해야 되고, 그거 안 되지만 아예 그 근처도 못 가지만 그 공장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다 달려있다. 그 모든 존재들의 시각을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읽어보려고 뒤에 가면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끌어드릴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11권 제목이 노동자의 운명이지만 그 운명을 노동자에서 안 찾아야 나중에 마르크스가 11권의 제 책 11권의 주인공은 노동자 계급이 아니에요. 산업의 비군이에요. 산업의 비군이 뭐냐면 실업자, 불안정 고용자, 그리고 거기 더 나가면 이농해서 떠난 사람, 이주 노동자 들이 막 등장해. 그들이 주인공이에요. 도시입니다. 거기까지 가서 읽을 겁니다. 잉여 인간들을 볼 거예요. 그 존재들이 왜 자본주의 중요한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설명 너무 길었습니다. 너무 우회해서 너무 중요한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아마도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자본 생각과는 굉장히 느낌이 다르게 갈 거예요. 마르크스 스스로 경제 밖의 유령들이라고 불렀다. 어디 치안판사 앞에 서야 될 것 같은 경찰 순찰하다가 단속 대상이 될 것 같은 존재들. 그들이 자본에 바글바글하고 마지막으로 갈수록 바글바글해지고 그들이 문제에 매우 중요한 지점에 떠오를 것이라고 예고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내년 7월쯤에 다 만날 겁니다. 그럼 질문 하나 해도 돼요, 저도? 네네. 고맙습니다. 단파수학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 보면,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윤현주 선생님은 자기 프롤레타리아라고 소개를 했고, 네. 풀떼 선생님은 또 고용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요 책 중에서 보면, 부자와 빈자가 딱 나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네. 나중에 보면, 뭐, 공산당 선언이나 이런 거 보면, 만국의 프롤레타리아, 단결하라 이렇게 해서 계급이 딱 나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 그냥 네가 노동자냐 아니냐라는 질문에도 쉽게 답하지가 못할 정도로 돼 있고 어느 순간순간에서 보면 그러니까 예전에 뭐 그러니까 200년 전이니까 거기는 이제 고용주 뭐 그 공장 노동자가 딱 공장 그 자본가가 하나 있고 나머지가 쭉 다 이제 노동자였던 것 같은데 지금 되게 복잡하게 엮여서 본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조차도 막 애매한 경우고 제가 보기엔 노동자인데 자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자본가인데 노동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조금 변화가 있었는데 그럴 때 이 책을 좀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여기 노동자는 자본가 계급하고 대립하는 존재가 못 돼요. 정확히 말하면 자본의 한 구성 요소예요. 프롤레타리안 단어를 쓸 때는 확실히 이제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질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 있는 존재들 같은데 노동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쓰잖아요. 노동자를 가전자본이라고 불러요. 사장님이 자본을 투자할 때 원료랑 기계도 사지만 노동력도 사잖아요. 그 노동력 사는 부분에 해당돼요. 그래서 노동자들, 이제 물론 계급이란 말까지 비추면 좀 뭐하긴 하지만 노동자들이 자본에서 이 자본이라는 책의 주인공은 자본이에요. 그리고 그 자본이 투자처에 따라서 노동자 모습도 있고 기계 모습도 있고 그럴 거예요. 원료 모습도 있고. 그런데 이제 간혹 우리가 굉장한 적대감을 느낄 때가 나온 데가 있어요. 어느 부분이냐면 노동시간 갖고 싸울 때 갑자기 총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이 대결해요. 주 몇 시간 할까? 52시간 나오는데 갑자기 이 문제는 그때는 굉장히 흥미로운 거기도 그 문체가 너무 재밌는데 마르크스가 갑자기 그 전까지는 노동자들은 인격이 박탈된 채로 노동자한테 상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노동자라고 거기서 말하지만 노동력의 담지자라는 뜻이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인간이 아니에요. 효모 같은 존재들이에요. 내가 맥주 만들 때 밀가루도 사오고 하지 있고 그 기계도 사오지만 발효기도 사오지만 효모 사오잖아요. 발효시키는 효모 있어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원료 기계 사오고 효모 사와서 내가 만들었다 그러지 효모가 만들었다고 안 하잖아요. 수제 맥주. 그런 것처럼 자본가도 저 집 내가 졌다 그러지 노동자가 지었어라고 안 해요.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격을 박탈당한 걸로 나타나요. 오장 노동과정에서 소외가 쭉. 그런데 갑자기 노동시간 갖고 싸울 때 파업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그때 막스가 인용한 구절들은 다 당시 파업 전단지, 파업할 때 전단지 나누잖아요. 그거를 오래 붙인 거예요.
그때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온다고 써있어요.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온다고. 원래는 목소리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되면 노동력을 사고 파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되니까 대등해져요, 자본가가 노동자가. 그때는 서로 맞짱 뜨고 싸워요. 그래서 힘이 결정한다고. 그런데 또 생산 현장 들어가면 힘이 비대칭이에요. 여기 나오는 대부분의 장면에서는 비대칭이에요. 대부분의 장면 비대칭이고 노동자들은 자본의 한 형태예요. 노동력 같은 부분. 그래서 이 책 자체가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노동시간 다툴 때, 임금 다툴 때와 자본주의 처음 생겨난 역사 다룰 때 나올 거고, 그때 마르크스는 자본 노동자 계급이란 말보다는 프롤레타리아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아니면 총 노동자 계급이란 말을 쓰긴 씁니다. 계급 투쟁을 얘기할 때는. 그런데 일단은 이제 그렇고, 그래서 이 책은 기본적으로 여기 나온 자본가는 현실의 자본가가 아니라 자본이 사람 모습을 한다면 이런 거야 라는 거예요. 약간 연극적 구성인데요. 무대에 가면을 쓰고 하는데 사람극이에요. 사람극인데 사실 그 배우는 자본이에요. 그리고 이쪽 노동자인데 사람이 아니에요. 노동력이란 상품이 사람 탈을 쓰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막 움직여요. 그러니까 자본은 계속 축적만 하려고 해요. 그거를 인격으로 이제 연기해야 되게, 인격으로 뭐냐면 그게 탐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본의 축적 운동. 인격적 표현이 탐욕이에요. 계속 틈나면 그렇게 할 거예요. 노동자들은 일을 계속 빡세게 할 거예요. 이렇게 일하는 걸 돌아갈 거예요. 노동력이라는 상품이 그냥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인격적인 모습으로 나중에 싸우게 되고 하는 몇몇 장면에서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때 이제 뭐 아까 단가성 말씀을 하셨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해보게 될 거고, 분명히 마르크스는 이것이 착취라고 말할 거고 그 이유를 쭉 썼으니까요. 그리고 그 말이 여기에도 이제 일권에도 제가 말했지만 마르크스가 단어를 굉장히 섬세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감이 다 달라요. 똑같은 거예요. 이윤율 뭐 말할 때하고 혹은 잉여가치를 말할 때하고 착취도라고 말할 때 똑같은 말입니다. 느낌이 다르잖아요. 조명이 바뀌거든요. 그런데 이 책 자체가 앞에도 써놨지만 우리가 너 단파성 뭐야? 라고 말하기 전에 이 책 자체가 그 단파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용어들 선택에서부터 그 전개 방식에 있어서. 왜냐하면 마르크스가 보기에는 이게 이윤 때문에 굴러간다고 했잖아요. 이 시스템 전체가. 근데 이윤이라고 하는 건 착취예요. 그러니까 경제학도 착취가 없었으면 경제는 한 번도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가치라는 개념이 있어야 경제학이 있는데, 가치라는 개념이 유통된 건 상품 생산이 되고 하기 때문에 상품을 생산하는 이유는 이윤 벌려고 하는데 이 이유는 착취에 입각했는데, 그러니까 과학 밑에 착취가 있고, 따라서 이 과학의 색깔이 지금까지 중립적이고 보편적인 것처럼 계속 말을 해왔는데 마르크스는 색칠을 할 거예요. 요 개념을 이렇게 부르는 게 좋고 뭐라고. 근데 그렇게만 배치를 해놔도 느낌이 이상해요, 이능 독자들이.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는 뭐지라고 하는 질문도 받긴 받을 거예요. 근데 그 질문에 하기 전에 그 색깔을 일단 느껴보면 보통의 경제학 책이 진짜 다르구나 하는 느낌이 올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리고 이제 오늘날 개개인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복잡하죠. 자영업자도 얼마나 많고, 뭐 통상적 의미에서 여기 자본주의 시대의 자본가와 노동자, 여기에 안 맞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프리랜서들도 많고. 하여튼 막 그럴 텐데, 또 자본가도 어떻게 보면 저게 자본가인지 혹은 기능자본가고 CEO인데 그냥 고용된 사장님인지 아닌지 헷갈리고. 그런데 그러다 스톡 옵션 받는 거 보면 저건 완전히 자본가인데, 어차피 자본가 이해하고 똑같잖아. 주가에 자기의 소득이 막 변동을 하니까. 그렇기도 하고 현실 분석할 때는 점점 복잡해질 거예요. 근데 막스 말은 처음에는 단순한 걸 시작해야 되고 점점점 여기에 살을 붙여서 복잡해야 된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상품에서 시작하고, 사람들은 답답해. 빨리 주식 얘기를 해줘야지. 자본주의는 주식시장인데 금리 얘기는, 이자 얘기는 왜 안 하는 거야? 치대 렌트 맨날 우리 건물주는 받아가는 이게 현실인데 안 해. 그건 뒤에 3분에 나와요. 왜냐하면 그거부터 지금 얘기하면 안 된다고. 아주 심플한 상태에서 만들어가면서 기다리라고. 합치다 보면 어느덧 막 그때그때 설명되는 게 있어요. 화폐공황은 3번쯤 가면 설명이 돼요. 그런데 금융공황은 자본론 3권에 가야 설명돼. 이 3장이 아니라. 인구 문제. 왜 이렇게 인구가 이렇게 되는, 과잉 인구가 많다고 실업자가 양산되지? 요거는 23장 1권의 끝부분 갔을 때 이제 말할 수 있는. 이렇게 것 때문에 이런 게 생겨나는구나.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그래서 지필 순서가 매우 중요하단 말을 막 쓰다는데, 서술 순서가 이 조건에서 그걸 받아들여야지. 지금 그 개념만 받아들이면 나중에 다시 흔들려요. 왜 그런지. 그런데 이 단계를, 스텝을 천천히 밟아보려면 언젠가 우리가 그래서 마르크스다. 나는 현실이 되게 복잡한데
이게 자본가야, 자영업자야, 노동자야도 복잡하고 현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심플하게 말하지? 라는 생각이 들 텐데 이건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단순한 것으로부터 단순하고 추상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 복잡한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게 마르크스의 방법론이에요. 서술할 때. 아주 단순한 이야기에서 그래, 그렇지라고 고개를 처음에 끄덕여요. 근데 고개 끄덕이는 걸 조심해야 돼. 점점 끄덕이는데 마지막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끄덕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너무 끄덕였기 때문에. 거기에 도달할 거고 마르크스가 노린 게 그거였어요. 엥겔스가 항상 그랬어요. 어떤 놈이 이거 하는데 반박하지 않냐고. 잘 됐다고 그럼 걸렸다고 곧 기다리라고. 이제 조금 기다리면 그 얘기 나올 건데 지금 하면 안 된다고. 그때 가야 잡을 수 있다고 완전히. 지금 말하면 빠져나갈 거라고 딴 이야기를. 조금 단순해 보이더라도 조금 기다려 보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딱히 대답은 안 된 것 같은데요. 일단 그렇습니다. 선생님,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네. 예, 선생님 1권 책에서 읽어보면은 그 네. 모순과 이율배반, 뭐 역설 이런 거를 네. 설명해 주시면서 네. 네, 거기에 네.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모순의 변증법보다는 그래도 역설의 네. 변증법으로 이제 조금 나아가고 마르크스도 그 부분을 말하고 있다고 이제 이게 서술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점을 중요하게 본다고. 네. 네네네. 그러니까 저도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네. 대체로 이제 변증법도 사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보통 뭐 논증을 할 때도 대립해서 이렇게 서로 막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모두가 옳은데 어떻게 역설적인 변증법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런 거는 좀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도 선생님 아까 당파성도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사람들은 자기만의 그 입장이 있잖아요. 그 입장에서 많이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조금 더 이렇게 어우러서 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들기도 하고 그걸 네. 하다 보면 이제 좀 더 진짜 끈기가 진짜 중요하구나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사고 방법도 이렇게 알아보는 거가 좀 이렇게 공부를 끈기 있게 해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지금 들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선생님 말씀하시는 역설적 변증법적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선생님 설명 좀 듣고 싶었어요. 네. 네. 일단 아까 당파선 얘기만 조금 붙이면 그게 사실 제가 그때 머릿속에 떠올렸던 건 니체의 퍼스펙티비즘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마르크스를 읽을 때 뭐라 그럴까요? 좋게 말하면 자유로운 사람이고 이를테면 그거 오래 붙였다 할 때는 베냐민의 몽타주 기법을 떠올리는 사람이고 뭐 레닌이 뭐라고 말했는지 루카츠가 뭐라고 했는지 막스주 전투에서 알티스가 뭐라고 했는지 그런 게 떠오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카프카가 떠오르는 사람이고 이럴 때는 어떤 구절에서 변신 얘기를 할 때 책을 접해갈 때요. 그래서 당파성도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할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퍼스펙티브를 갖고 있다고 보편적 퍼스펙티브가 있다는 건 다 센 거짓말이라고 보편 조명을 얻고 어떤 조명이 있는 거라고 말을 했고 그런데 우리 특정한 조명을 보편 조명으로 알아왔기 때문에 다 그런 걸 믿어왔던 모든 경제학자들이 비슷하니까 그 얘기를 이제 했던 거고요. 아까 역설 얘기 지금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역설 변증법이 성립하는 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역설이 변증법 범주인지 아닌지. 그런데 막스가 자기 방법을 변증법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에 패러독스가 있는 것 같은데 컨트러딕션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래 그러면 변증술이란 말은 워낙 소크라테스도 자기를 변증술, 변증법이라고 말하고 대화법이라고 번역하죠. 그거는 똑같아요. 다이알렉틱. 로고스 둘이 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더 상위의 보편적인 걸 찾아가는 거죠. 이렇게. 네,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칸트도 그렇고 헤겔도 그렇고 칸트는 그게 이제 가상이 어떻게 생겨나는가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어떻게 가상에 빠져드는가. 이성의 변증술이라고. 추론을 경험할 수 없는 것까지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자연적 성향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가상적까지 쭉 나가버려요. 헤겔도 변증법이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방금 이제 대립 모순 해가지고 계속 발전해서 더 상위로 지향해가지고 또 넘어가고 통일하고 이런 식의. 마르크스가 말하는 변증법 도대체 뭐지? 막스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막스가 변증법에서 예전에 이제 썼던 말은 계속 무관하지 않고 운동 중이고 생성하고 영구적인 건 없고 끊임없이 어떤 것은 유기체가 생성하고 소멸하고 변형되듯이 라고 할 때 자기 방법은 그런 걸 의미한다는 식으로 변증법이라고 말한 적도 있고 어떤 책을 쓰는 방법을 변증법으로 썼다는 얘기는 이 개념이 살아가지고 계속 현실을 생산해내는 것처럼 그러나 이거는 헤겔식의 표현법이에요. 이렇게 막 생산하는 그런데 실제는 이게 아니에요. 노동자가 생산한 거고
막스가 말은. 그런데 이제 책을 써나갈 때는 자본이 이렇게 움직인다 할 때 마치 자본이 주인공이고 사람이 돼가지고 막 애를 낳고 막 이러듯이 잉여 가치를 낳고 축적을 하고 덩치를 키워서 무슨 고인이 되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나아가게 보이게 서술은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걸 변증법으로 썼다고 하니까 변증법은 뭐지? 그런데 이제 개념 하나하나를 따져보자고 많은 사람들이 자본은 변증법 저기고 뭐 막스도 소술 방법은 그렇고 심지어 레닌은 변증법 모르면 자본 모르는 거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자는 거.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마르크스도 모순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정말 모순인가 아닌가? 라고 아까 이율배반도 말씀하셨는데 컨트러딕션이라는 말은 컨트로는 맞섰다는 뜻이고 카운터, 컨트로는 딕션은 딕테, 말한다는 뜻이잖아요. 딕션. 대항해서 말한다 이거 독일어도 비더 스프루프 그러니까 비더가 맞서는 거고 스프루프는 말하는 거예요. 맞서 말하는 거고 그런 거라면 있어요. 자본론에 노동시간 갖고 노동자와 자본가가 맞짱 뜨는 대목이 나와요. 서로 맞서요. 서로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율배반에 빠진다고. 근데 말 뜻으로는 이게 완벽하게 모순이란 말이에요, 원래. 독일어나 이제 영어나 불어에서는. 대항해서 말하기. 논변에 대해서 항변하기가 원래 모순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고대 어떤 저기 서사에서 창이 있고 뭐 방패가 있어서 이게 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어느 하나가 뚫든지 막든지 해야 되는데 라고 해서 모순 이렇게 하지만 서양어에서는 논변과 항변이에요. 맞서 싸운 거니까 대립한 말이에요. 콩트러딕션이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거기 그 장면을 말했고 둘 다 옳게 돼서 둘 다 주장이 근거가 있고 말이 돼서 자본주의 법칙에 충실하고 충돌을 했고 그래서 마르크스가 이거는 논리가 설명을 못해요. 법칙으로. 뭐가 설명한 힘이 설명한다고. 왜 주 노동시간이 옛날에 14시간도 됐고 공장법 13시간 됐다가 10시간이 됐다 지금 8시간이냐. 과학은 몰라요. 이거를. 논리적으로 52시간이어야 되는지 48시간이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이 시간이 어떻게 결정난 거지? 노동자들이 힘이 좀 약하면 노동시간이 길고 힘이 좀 세지면 주는 거예요. 이건 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본주의에서는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노동시간이. 지금도 무슨 노동시간이 중요해? 노동 생산성이 중요하지. 근데 노동시간 중요하잖아요. 지금도 52시간 하냐 48시간 하냐 고 난리가 나는 판인데 아직도 시간은 너무 중요해요. 자본주의는 특히 모더니티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넘어설 수 없어요. 시간이 설정한 프레임. 근데 여기에서 바로 이 중요한 대목을 논리적으로 해결 못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변증법은 논리적 해결이에요. 상위의 보편적인 것을 계속 향해 나아가는. 그래서 막스가 변증법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모순이 대립으로 발전하고 다시 지향이 돼서 또 상의 화해가 되고 이런 건가가 아니라 여기는 파탄 나는데 계급투쟁이 나서 힘 대 힘이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근데 이게 안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자본에서 라고 해서 제가 말을 해본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이게 모순의 대립에 뭐라는데 나중에 부정의 부정도 나와요. 이 책 끝부분에. 자본을 글쎄. 그래서 그런가? 그리고 또 하나는 마르크스 스스로도 모순이라고 부르지만 이거는 역설 아닌가? 독사가 있는데 마치 크레타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야라고 어떤 사람은 크레타 사람이 말을 해버리면 굉장히 이상한 말이 왔니? 크레타 사람이란 그 한 말이 진실이 되면 그의 말이 거짓이 되고 그가 거짓이 되면 그 말이 거꾸로 진실이 되고 그래서 크레타 사람은 거짓말쟁이란 말도 말이 성립하고 크레타 사람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말도 성립하는 그 크레타 사람은 거짓말쟁이가 아니란 말을 크레타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그 말이 성립하는 말이 막 꼬여서 죄송합니다만 독사가 있는데 파라 방향에 또 독사가 이 독사에서 상호 강화된다고 따로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많은 논리들이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논리이고 그것이 그를 해치는 논리가 된다고 해치는데 쓰인다고 논리가 아닌데 해치는 데로 쓰인다. 그러면 그 로마 자본 마르크스는 자본을 로마에 정말 자주 비유했어. 로마 얘기가 여러 번 나올 거예요. 로마 제국에 많이 비유했어. 그것도 신기해요. 로마의 역사하고. 근데 마르크스가 그 정치경제판 요강에서 로마는 되게 웃기다고 계속 이 운동을 멈출 수가 없는데 정복 전쟁을 계속 제국 땅을 넓힐 수밖에 없는데 땅을 줘요. 새로운 귀족한테 땅을 줘요. 땅을 확보하려면 전쟁을 해야 되고 전쟁을 다시 하고 나면 또 새로운 귀족들이 생기고 또 땅을 다시 분배해야 되고 멈출 수가 없는데 누구나 다 아는데 이거 위험하다는 거. 로마가 제일 많이 팽창했을 때가 로마가 제일 큰 위험에 빠졌을 때라고 지금. 우린 최고의 위험에 있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대립인가, 모순인가, 역설인가.
마르크스는 자본상권에서 자본주의는 항상 위기를 극복한다. 어떻게 더 큰 위기를 낳는 방식으로. 이런 말이 있는데 도대체 자본주의가 위기를 극복한다는 거야? 위기에 빠진다는 거야? 자본주의는 항상 위기를 극복한대요. 어떤 위기도 극복해요. 그런데 문제는 더 큰 위기를 낳는 방식으로 극복한대요. 그러면 자본주의는 위기를 극복할까요? 못할까요? 점쟁이는 나올 수 없어요, 여기서.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이런 거예요. 자본주의를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본주의는 약해질 거라고 막 박수치고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극복한다니까요, 그것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자본주의가 키울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를 벗어나는 힘들을 주목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발굴하고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강화시키고 그럴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자본주의가 키워주는 그 힘에 주목을 해야 한다고. 물론 이건 막스의 생각이고 막스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기술 기계 문명을 그래서 막스는 어떤 면에서 좀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물론 뒤에 가면 자본은 뒤에 가면 지속 불가능한 자본주의라는 책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마르크스가 2권 3권이 왜 이렇게 늦었을까. 1권 쓰고 나서 생태학 책을 읽었대요. 관련된 책을 많이. 그러면서 갑자기 멈추대. 사실 1권 내고도 10몇 년이 있었는데 2, 3권을 안 썼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이미 원고도 있었는데. 뭔가 마음에 걸려고 멈칫멈칫했고. 제가 그 지속 불가능한 자본주의 출간되기 전에 8권인가 쓸 때 생태에 대해서 막상 한 말이 되게 이상한 말이 있어요. 자본에서 쓸 수 없는 어떤 말이 있어요. 그 구절이 너무 인상돼서 되게 길게 썼어요. 막스가 이 가능성을 좀 살려보지. 풍요의 이미지를 좀 고쳐야 되는데 이걸 이제 부록에다가 막 써놨었는데 실제로 막스가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거기 안에. 근데 어쨌든 간에 대체로는 자본주의가 발전시키고 자본주의가 뭐 하는 그 요소들을 마르크스는 굉장히 주목하고 그걸 활용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패러독스라고 저는 독사 반대로 파라독스가 생기는 거 아닌가. 이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게 역설인데 그걸 변증법이라고 굳이 불러야 되냐? 그건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이제 마르크스가 자신의 방법을 변증법이란 그럼 모순의 변증법만 있는 거 같지 않다. 모순도 있고, 근데 그 모순도 우리가 알는 모순하고 좀 다르다. 그리고 역설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본에서는. 근데 그 역설은 모순과는 좀 다르다. 라고. 네, 모순의 논리가 심지어 대립하지도 않는다, 걔들은. 좋아한다, 걔가 발전해 주는 거를. 자본주의가 발전시켜주는 걸 좋아한다. 네네. 선생님, 희욱 선생님, 양희욱 선생님. 네, 저는 그 저자의 말에서 가장 좋은 구절이지만 가장 좀 별로다. 그러니까 약간 진짜 역설이 있었던. 네, 그러네요. 아이러니인가 이거는? 네. 사유인간하고 보통 고통받는 인간이 서로 전쟁. 그래서 둘이 하나 묶을 수도 있다라고 했을 때 약간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고통받는 인간들은 사실 사유라는 것들을 물론 이거를 제가 뭐 고통받는 인간들은 내가 아니고 이게 아니라 사유를 할 수 있을까? 그만큼의 어떤 여유가 있을까? 그 사람들은 사유라기보다 어떤 내 고통의 불만, 불평들을 쏟아내지 그 사유라고까지 갈 수 있는 철학자의 머리 그리고 또 고통받는 사람들은 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갈 수 있을까의 의문과 또 두 번째는 이거를 같이 묶게 되면서 뭔가 고통을 받고 사유를 한다면 이건 뭔가 비활동성,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는가. 내가 고통받고 어떤 것들을 사유를 하면서 이것들을 그냥 자기 위로로 이렇게 가져가고 결국은 그것이 어떤 힘을 낸다던가 변화로 물론 마르크스는 나중에 뭐 만국 노동자들이 일어나라 했지만 어떤 그런 힘으로 가는 그 과정, 그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는지 그래서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네. 사실 이 과제는 마르크스한테 던지니까 지금 선생님처럼 말을 하지만 되게 일반적 예전에 제가 뭐 에세이 제목을 철학자와 하녀라고 했는데 그 소위 가난한 사람들에게 철학자에게 가난 현실은 뭘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했던 질문하고도 비슷한 어떤 구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그리고 맞는 말씀이고 현실에서
뭐 그리스어 스쿨의 어원이 됐고 학교, 학파, 공부의 어원이 됐고 스콜레가 여가란 뜻이고 그러니까 여가 여유 있는 애들이 공부하는 거잖아요 원래. 당장 먹을 거 없고 바쁜 사람들이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고통받는 사람 할 수 없고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를 전위당이라든지 혹은 이렇게 막스같이 공부하는 애들이 민중을 위해서 공부한다는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쭉 지금 돌이켜보건데 마르크스는 진짜 순진하게도 노동자들이 이 책을 읽길 바랐고 노동자들이 글 쓰는 사람이 되길 바란 것 같아요. 진짜로.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자본의 글을 읽어야 된다고 그때 막 말했잖아요. 학문에는 왕도가 없다고. 근데 정말 그게 가능할까는 별개고 마르크스의 생각만 일단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중요하다고 왜 생각을 했냐면 요게 요 책에만 쓴 일화가 아니고 마르크스가 그 49년이나 이때 정치경제 강의를 많이 했고 독일 노동자협회라고 이주 노동자들이죠. 영국에 독일 노동자들이 있으면 이주 노동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상대로 계속 강의를 했어요. 정치경제학. 근데 48년 혁명 근처에도 막 그런 걸 많이 했는데 그때 바쿠닌이라고 하는 아나키스트 혁명가가 그걸 매일 욕했어요. 먹물이나 들면서 배려 놓는다고 사람들 버린다고. 그리고 이해도 못할 건데 어중이 떠중이 잡다하고 그렇게 현학적인 얘기 앞에서 막 떠들어대고 그게 좋지 않다 그랬어요. 그리고 확실히 막스주의는 약간 엘리트주의가 있어요. 그리고 막스 평전을 썼던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그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막스주의 이후로 혁명운동이 이렇게 지적인 운동이 있은 적이 있었던가. 역사상 봉기를 일으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공부하라고 막 말했던 운동이 있었던가. 그런데 어쨌든 막스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혁명운동을 하겠다 그러면 일단 도서관에 가서 책은 읽어야겠다. 하는 거예요. 무지가 역사에서 구원한 적은 없다고 말을 했었는데 그런 점에서 되게 엘리트주의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엘리트주의자 막스는 계속 대중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라인 신문 만들고 나중에 신라인 신문 만들고 그것도 만들어서 영국 갈 때 신라인 신문의 리뷰라고 하는 평론집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막스가 흥분해서 항상 노동자들이 쓰는 경제 평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글 쓰려고 했어요. 그래서 에카리우스라는 재단사가 쓴 글을 치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말을 써놨어요. 독일 경제학자들한테 너희 부르주아 경제학자들 중에 이 수준으로 쓸 수 있는 사람 나와보라고. 우리 노동자는 쓸 수 있다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리는 공산주의적 사회 모습이 독일 이데올로기 약간 있잖아요. 아침에는 뭐하고 이거 기억나세요? 목축하고 낚시하고 그런데 저녁에는 뭐 한다고 했냐면 비평을 한다고 했어요. 비평가가 된다고. 모르겠어요. 그 프롤레타리아의 밤이라는 책 거기 있잖아요. 자크 랑시에르가 쓴 1830년대 노동자들이 그 리더들이 뜬금없이 시를 썼다고 밤에. 그들이 리더가 됐다고. 노동만 하는 사람은 유감스럽게 이해해주고 공감을 가슴 아파하고 동정심을 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자기 삶을 헤쳐나갈 때 시 쓰기가 필요할지도 몰라요. 정말로. 시를 읽고 글을 쓰고 문학작품을 읽기도 하고 노동자가 노동자기를 멈출 수 있어야 자본의 부속품으로 기능하기를 멈추게 되고 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그걸 계속 믿었고 거꾸로 바쿠닌은 되게 아나키스트고 민중지향적이고 권위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은 폭탄 테러를 항상 꿈꿨어요. 왜냐하면 대중들을 각성시키고 지도하고 교육시켜가지고는 하세월에 어느 세월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폭탄을 던지는 게 낫다고. 마르크스 이 엘리트주의자는 항상 대중정당을 제안하고 오픈하려고 그랬고 매니페스토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왜 우리 견해를 숨겨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공산당도 하는 게 유명한 구절이에요. 시기에서 쓴 게 아니고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왜 우리 감추냐고. 많은 그때까지 모든 전투들이 비밀주의가 중요한데 아니 나는 100번 생각해봐도 이 길밖에 없는데 그냥 무장을 해갖고 싸우지 않으면 질 것 같고 이 기로에는 나는 100번 생각해도 없는데 있으면 말해달라고. 근데 우리는 없다고 생각해서 이걸 알리고 싶다고 널리. 그래서 신앙 고백까지 은밀하게 안 하고 마니페스토 하겠다 그래서 매니페스토라는 형식을 정말로 거의 운동 쪽에서는 최초로 쓰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매니페스토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중적이 되려고 해도 거꾸로 대중적이고 거라고 보였던 아나키스트는 그 사람은 되게 음모를 꾸미고 폭탄을 던지려고 하고 대중을 믿지 않고. 다시 얘기를 돌아가면 가난한 사람들은 할 시간이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건 이해할 수 있고 또 정말로 그렇고요. 또 가난한 사람들이 공부하는 애들이 공부하면 그 고통의 신체성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없어지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 매우 중요한 어떤 것들이 개념 속에서 깎여나가가지고 그 생생함이 사라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는 그 고통받거나 뭐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철학자와 한였을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유명한 그 탈레스의 이야기. 탈레스가 길을 갔다가 하늘의 별을 보다가 뭐 천체의 운행 같은 걸 고민하는 철학자가 보다가 발밑에 도랑을 못 보고 넘어졌는데, 어떤 하녀가 보고 트라키아의 하녀가 보고 막 깔깔거리면서 세상에 저 애는 하늘의 별은 저렇게 열심히 보고 잘 알면서 발밑에 도랑은 보지 못한다고. 그거를 소크라테스가 그 하녀를 진짜 싫어했어요. 테아이테토스라는 책 보면 지가 뭘 안다고. 저 하늘의 철학자는 그래 우리 일상이 무식하다. 맨날 넘어지고 그런다. 그렇지만 저 별에 있어.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문제가 왜 얼마나 중요한지 넌 모르냐. 너도 우리 높이 올려보면 그래 너 잘난 것 같지. 마이크 한번 줘볼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벌벌 떠면서 말도 못할걸. 우리 자리에 있으면 너 어지러워서 서 있지도 못할걸. 우리가 본 위치에 있어서 뭔가를 보려면. 나는 법정에서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야. 맨날 법원 앞에 앉으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보복돼. 그래서 너희들한테 웃음거리 같아. 철학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그렇지만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는 되게 중요한 문제들이야.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하녀 편 들고 싶어요. 발밑에 발도랑에 주는 그것들, 고통을 보지 않고 멀리 별을 보는. 근데 하녀 조심해야 되는 것이 그 또랑을 계속 강조하고 현실에 고통 주는 거 살아야 되고 적응해야 될 계속하면 노예가 돼요. 현실을 추인하게 돼. 세상은 이렇으니까 여기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된다는 이유로 계속 그 질서에 순응하게 된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철학자들은 승산이 없고 게임에 하녀가 별을 보는 거예요. 하녀가 한 번쯤 한 달 내내 별 볼 일은 아니고 한 번쯤 별 봐야 되고 저녁에 비평을 해야 해요. 그래야 자신이 받는 대우가 얼마나 자기를 모욕하고 있는지, 자기는 얼마나 더 고상한 존재고 고귀한 존재인지, 이 시스템이 나를 이렇게 대접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자본가보다 훨씬 높이 서야 돼요. 그 자본주의를 넘어서려면. 자본가가 짠해 보일 때, 이 자본에는 그렇게 나와요. 막판에 가면 뒤에 가면 자본가 짠하다고, 불쌍하다고, 얘도 부품이라고. 안 망하려고. 왜냐면 경쟁이 도태되면 망하고 죽기 때문에 별 수 없이 해야 된다고. 내가 뭐 밤새서 일하고 싶은 줄 아냐고. 옆에 치킨집이 1시간 더 하니까 나도 별 수 없이 하는 거지.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망하니까. 처음 돌아가고 그 부품으로 못 나온다고, 이 사람도. 망하고 있다고, 죽어가고 있다고, 이 사람 살려야 된다고. 이 시선은 얼마나 고귀한 자의 시선이냐면, 내려다보는 자의 시선이에요, 자본가를. 이게 불쌍해서 어쩌냐고. 그런데, 다시 돌아가면, 물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쉽지 않고, 지식인이 노동자 혹은 민중과 결합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고, 실제 시간이 없고, 사회가 또 그 고통이 희석되고 개념화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저는 그래도 마르크스가 읽을 수 있다, 자본을. 정말. 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노동자가 경제에 대해서 논평도 했으면 좋겠고, 시도 썼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계속 추구해 가는 거는, 선생님 말을 받아들이면서도 좀 막스를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그 무지한 스승에 나온 말대로 믿어야 한다고. 근거는 없어요. 노동자가 그걸 할 수 있을 거라는 거. 그러나 노동자는 할 수 있다고. 똑같은 지능을 갖고 있고, 똑같은 지성을 갖고 있고, 똑같은 의지를 갖고 있다고. 답은 안 됐지만, 그냥 막스는 그런 것 같다고. 그리고 그 마음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런 생각을 드려봅니다. 네. 그렇지만, 아까 그 질문은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쉽게. 그래. 왜냐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쵸? 고통하고 사유가 결합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렇게 쉽게 넘어가면, 방금 말씀하신 그 문제가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쉽게 철학자들의 개념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아야 하고, 노동자는. 그리고 개념이 그 고통을 설명했다고 쉽게 우리 인정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긴장감을 유지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지금 제가 들리나요? 네네. 안 들려요? 들려요. 제가 지금 이걸, 이제 들리나요, 혹시? 네, 들려요. 네네. 제가 이어팟을 꽂고
꽂고 있는데 배터리가 우리가 많이 됐나 봐요, 시간이. 배터리가 그냥 다 나가버려서 지금 네. 이제, 예, 편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답을 한 건 아닙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네. 얘기하고 싶은 건 선생님 아까 역설 얘기하실 때 네, 선생님이 역설을 얘기하면서 혁명가 얘기하시고 그 네. 역설에서 안에 잠재되어 있는 양방향성을 얘기하셨더라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아까 하녀가 잠깐 하늘의 별을 볼 때 그때 자기 자신의 방향성을 바꾼 거잖아요. 네. 그럴 때 그걸 자기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혁명이라고 생각해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 정서의 변혁이 일어난다고, 자기 안에. 그러니까 깨달으면 한 사람은 한 사회도 그렇지만 달라지는 것은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해요. 예전에 철학자 환열을 쓸 때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때 이제 제도들리학의 그 별 본 사람 얘기를 쭉 했었는데, 별을 보고 인생을 확 바꿔보려 하던 장애인 이야기를 했었는데, 칸트의 그 묘비명이 자꾸 생각나서 제가 그게 좀 장난을 좀 쳤어요. 저 하늘에 빛나는 별하고 내 가슴에 있는 도덕률. 이건 근데 이성에 의해서 이렇게 건축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인간이라면 마땅히. 라고 지으는 그 도덕률은 내가 죽은 뒤에도 나 아니어도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리고 종으로서의 인류가 가져야 할 영원한 어떤 것들이니까 훨씬 빛날 거예요. 저 하늘에 빛나는 별보다 훨씬 소중하고 귀중한 걸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녀가 별을 봤을 때 그 철학자가 본 그 별을 이해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철학자가 본 별과 다른 별을 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삶을 다르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녀는 아마 자기 가슴에 도덕률을 깨부술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칸트 공부하는데 칸트 되게 훌륭한 사람이더라고요. 그 시대적 배경에서 보면 더더욱더 훌륭하고 비판하려고 하는데 비판이 쉽지가 않아 미치겠어요. 그런데 그가 장애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정신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을 어떻게 다룬가 제 연구 주제예요. 그리고 쭉 나가는데 재밌고 이 우스꽝스러운 인간 좀 봐라라고 할 때가 있고, 그가 믿고 있는 이 통념이 상당히 재밌네라고 있어요. 심지어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책에 보면 장애인이 안 나오죠. 왜냐하면 거기는 그가 나 혹은 우리라고 부르는 그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사람들 인간형이 있어요. 인간이라면 마땅히. 그게 머릿속에 있어요, 이미지가. 그런데 장애인은 당연히 선언적 능력이 없죠. 지적장애인은 지성이 없는데요, 이성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의 순수이성 비판이. 그런데 이 사람이 각주에 딱 한 번 언급을 했어요. 각주에 딱 한 번. 백치에 대해서 애들은 할 자격이 없는 애들. 이렇게 몰아가지고. 근데 재밌는 건 왜 욕을 언급 안 하고 못 베겼을까가 저는 관심사 주위에다가. 본문에는 언급 안 하고. 예전에 제가 장애학습 때 13세기 아더왕의 전설을 쓰는 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쓴 책을 봤어요. 고문서. 그 사람은 도상학 아이코노그래피라는 사람이었는데, 아더왕의 전설을 다룬 13세기인가 책이에요. 그런데 그림책이고 되게 화려하게 글이 써져 있어요. 그래서 아더왕의 전설인데 옛날 중세에 전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이겼고 적을 얼마나 죽고 몇 명이 죽었고 이게 쫙 있어요. 근데 장애인이 생기잖아요. 전쟁하면 상위 군인들이. 그리고 그 당시에 상처 치유라는 게 되게 절단술이에요. 그래서 죽는 경우도 엄청 많나요. 이게 지금처럼 마취도 하고 소독도 안 될 거고 그 같은 외과적 시술이, 우리 저기 의사 선생님 계시니까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절단술이 그렇게 안전한 게 아니었어요, 그 시대에. 근데 어쨌든 절단술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언급이 없어요. 그 아더왕 뒤에 이야기에는. 굉장히 많은 장애인들이 발생했을 텐데, 전쟁으로. 그런데 그걸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는지 아더왕의 이야기를 쭉 쓰고 전설 얘기하고 연기를 쓰는데, 각 그 페이지 마진 여백에 그림이 하나 있는데 괴물처럼 생겨서 얼굴이 빨갛고 뿔도 달린 것처럼 돼 있는데 목발을 쥐고 있는 괴물이 하나 있어요. 손을 이렇게 내밀고 동정하는데 있었던 거예요, 장애인이. 그런데 본 텍스트에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마진 여백에 있어요. 그런데 칸트 책이 딱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이야기가 옆으로 샜는데 의식했던 거예요, 본인이. 선언적 능력을 말하는 순간 선언적 무능력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들의 문제에 대한 글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번역 출판이 안 돼 있지만. 두뇌의 질병과. 하여튼 재밌는 인간인데, 칸트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이 사람이 하늘을 본 별이 있고 장애인이 본 별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성을 축조한 가슴에 도덕률이 있고
그 도덕률 때문에 배제되고 공론장에서 벗어나고 식탁에 앉을 수 없었던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별을 보고 이 도덕률이 가짜라는 걸 알게 됐을 때 도덕률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칸트는 내가 말하는 도덕률은 그 도덕률이 아니야 그러겠지만 자기 안에 율법, 자기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했던 그런 것들이, 그래서 철학자가 본 것과 다른 별을 보게 될 거예요. 똑같은 별이지만 다르게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별을 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녀가 별을 보는 게 중요하고 장애인이 별을 보는 게 중요하고 노동자 계급이 시를 쓰는 게 중요하다. 시를 쓰는 것이 원래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저는 노동자들이 시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시인이 시를 쓰겠죠. 근데 말고 그거는 굉장히 좀 다른 문제라고, 대신 써주는 것의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머리 똘똘한 애가 고통받는 위해서 시를 써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고통받는 사람이 시를 써보는 체험은 되게 소중하다. 마크스는 거기에서 혁명의 가능성을 찾았고 아침에 나중에 공산주의 사회에서 그 생산적 인구는 밤에 비평가가 될 것이다. 라고 했던 어떤 것이, 그 많은 잠재성이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비평가 있고 우리 안에 목축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안에 어부 있다, 이런 거겠죠. 마르크스 말은. 그런데 그 잠재성이 자본주의에서는 발달하지 못했고, 그런데 공산주의 인간에는 그들이 있을 것이다. 나는 시인이 될 수 있는 잠재성 속에서 노동자인 것이다. 5장에서 과학에 대한 비판은 과학보다 멀리 간다에서 그 정치 경제학 비판은 이론 학문 과학으로서의 정치 경제학에 대한 비판입니다 하시면서 과학과 비판은 아주 흥미로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이 이론 학문 과학에서 과학이 내가 알고 있는 과학인가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과학과 비판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그거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보통 과학하면 이제 자연과학 이미지가 워낙 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경제학은 과학을 자처하니까요. 그리고 법칙, 수요 공급 법칙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제 법칙을 말하는 학문들. 근데 마르크스는 등호가 성립하는 부등한 조건을 파헤치는 사람이에요. 이 자본은. 그래서 등가 교환을 부정하지 않고, 그래서 합법적 착취라고 말을 하는 게 그거예요.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훨씬 많고 세상에, 불법을 통해서 번 돈이 세상에 훨씬 많을지라도 그건 자기가 분석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합법적으로 착취가 일어날 수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이고, 학문적으로 보통 말하면 수요 공급 법칙이고 등호로 성립하는데 부등호가 나올 수 있는가. 근데 마르크스는 이 등호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부등호가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등호의 영역이 학문의 영역, 보통 경제학 특히 학문의 영역인데 경제학인데, 경제학은 수요 공급 법칙을 말하는데 수요 공급 법칙을 막스도 말에 뒤에 가서 맞다고, 수요 공급 법칙 작동한다고, 상품도 등가 교환되고 수요 공급에 따라 가격도 변동한다고. 그런데 이 조건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냐면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예를 드는 건데, 실업자들이 막 양산되는데 원래는 노동력의 공급자는 노동자고 자본의 공급자, 수요자는, 노동력의 수요자는 자본가예요. 노동력의 공급자가 노동자고, 그러면 공급과 수요가 일치한다는 것은 서로 판매자인 공급자인 노동자와 수요자인 수요와 공급이 딱 맞아서 어느 쪽이 높으면 그쪽으로 올라갈 거 임금, 이렇게 되는데 임금이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막스 말은 그 수요가. 왜냐하면 자본가는 수요자이기만 한 게 아니라 공급에도 관여한다는 거예요. 노동력에. 그게 뭐냐면 기계화되거나 뭐 하면 실업이 막 양산되는데 공장이 배출한다는 거예요. 이 인력들을. 그러다 보니까 대등한 게 아니고 이 중앙에서 형성되지 않고 자본가 쪽에서 균형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수요자이기도 하지만 공급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어서. 예컨대 예를 들자면, 그런데 여기가 수요 공급이 일치하는 부분이야, 여기가 균형점이야라고만 과학은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학은. 근데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그럼 기울어진 운동장은 더 근본적으로는 왜 어떤 사람이 노동력을 판매할까? 왜냐면 노동력 판매한 기분이, 물론 우리는 취직하면 되게 좋죠. 자식 취직했다가 하면 떡 돌리는 사회니까. 근데 이제 그냥 동화적 상상을 좀 해보자고. 노동력을 판매한다는 게 사장님 밑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루 8시간 저 좀 써주세요예요. 그리고 그거에 성공했다고 박수 쳐요. 우리 아들이 세상에 자기를 시켜줄 사장님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냐면 아무 때나 써주는 게 아니고 나이 20에서 나이 60까지잖아요.
20에서 60이 인생의 황금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 연세가 많거나 어린 분한테는. 몸 제일 활발하고 머리 제일 빨리빨리 돌아갈 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시간 중에 밤에는 집에 가서 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중에 깨어있는 시간만 또 알차게 챙겨가시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몸 건강하고 머리 잘 돌아가는데 하필 깨어있는 그 시간을 남의 지시를 받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이게 노동력이라는 상품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남의 지시를 받는 게 우리의 천성일까요? 누군가 시켜주기만 하면 쾌감이 발생할까요? 누군가 일 시켜주면 자기한테?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왜 노동력이라는 상품이 생겨났는가? 취지 강화하고는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그래서 더 살 길을 찾았구나라고 해서 박수 쳐주는 거예요. 막스 말은. 그렇다는 얘기는 생산 인구의 절대 다수가 이 시대에는 취직 외에는 살 길이 없어지는 어떤 불균등한 조건이 생겼고, 자본가는 돈을 이익을 원하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살 길을 찾는 사람이잖아요. 생존이 달린 사람과 이익이 달린 사람이 만났을 때 어쨌든 계약서를 쓸 거예요. 아까 갑을 관계란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계약서상으로는 법률적으로 동등한 거예요. 갑을은 기호잖아요. A, B라도 써도 좋을 갑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갑을이 대등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현실이 그렇잖아요. 막스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거죠. 법학은, 경제학은 이것만 본다고. 그런데 나는 그 이전에 볼 것이고, 그걸 정치학 용어로 따지면 법의 영역이 아니라 주권의 영역.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는데 그 법은 주권자의 이해를 보호한다. 근데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만인한테 있지 않다.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여서 이제 돌아가면 아까 비판이 더 간다라고 말하고 할 때 과학이라고 말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정치경제학 학문을 말하는 거고, 좁게 정치적으로 말하면 법 앞에 평등이라는 걸로만 말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세상에. 그 법이 뭘 의미하는지를 더 알아야 된다. 법은 헌법에 기초해 있고, 헌법은 그런데 뭐에 기초해 있죠? 상식과 통념에 기초해 있어요. 근데 한 시대의 상식과 통념은 다른 시대의 몰상식이고 광기예요. 이상한 행동들이에요. 그런 것들 위에 얹어놨어요. 그리고 그 상식과 통념은 지배 이데올로기하고 같은 말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람들이 내면화된 이데올로기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등호가 얹어졌는데 등호가 얹어지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부등호가 있다. 이제 그런 것이고, 비판은 거기까지 가야 된다. 이고, 아마 이거는 저는 일본에서 더 말하고 싶은 건 비평 있잖아요. 문학 비평. 또 그 얘기인데, 비평은 현재의 작품을 다루잖아요. 그럴 때도 저도 현재의 작품을 위해서 다루는 게 아니에요. 도래할 작품을 위해서 마당 쓸어주는 거예요. 즉, 현재의 작품이 갇혀있는 틀을 깨부셔 줌으로써 도래할 작품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그런 면에서 지금의 워크, 지금의 마스터피스, 이거를 깨주는 것, 이게 비판이 할 일이어서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작품에 대한 생각, 아름다움에 대한 생각, 훌륭함에 대한 생각을 넘어섰을 때만 비평이라는 게 가능하다. 그리고 그래야 새로운 작품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비평은 사실은 창작보다 더 멀리 가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도 썼습니다. 정말로 처음에는 실실 웃으시더니 점점 질문들이 어렵고 너 걸렸다 막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하시는데요. 저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렇게 아는 게 많지 않고, 네, 말은 할 수 있어요. 제 생각을 말하면 되니까. 네, 답을 기대하지 마시고, 네, 제 생각,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길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네. 첫 시간이고 뭐 이렇게 질문도 좀 더 안 해주신 분들 받고 괜찮으시면은 그렇게 하고, 혹시 뭐 들어가셔서 다른 일 있으신 분들은 먼저 그냥 들어가시고 이렇게 해서 좀 더 말씀 전혀 안 하신 분도 한두 분 계신 것 같은데, 네네. 뭐 느낌이라도 작게 하고 끝내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또 질문 있으시면은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10시 반쯤 됐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3시간 한 거네요. 네. 아니, 고병우님 오늘 12시간, 오늘 거예요? 12시간 스페셜 데이라고 했는데, 그거 뭐, 빡셀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네.
네, 말씀해 주실 분 없나요? 제가 또 애처롭게 불쌍히 여기라고 하니까 아무도 말씀하시네. 네. 어떻게 읽으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1권은 그래도 좀 읽히는 편인 거죠? 이렇게. 네. 자본이라는 제목, 정치경제라는 부제, 그리고 이제 서문에 약간 언급되어 있는 몇 가지 글들. 언급했고, 서문 이야기는 아마 본문에서 다시 반복될 거여서요. 그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오늘은, 제목, 자본, 그리고 부제, 정치경제학 비판. 그것도 굳이 좀 정치경제학, 그리고 비판. 요 단어들이 마르크스에 가는 항의를 좀 하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니체의 말 중에 소처럼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 이런 말 참 좋아하는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썼어요. 어떤 문장을 계속 산책하면서 계속 생각하고 그러고 대책을 썼고 2권이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2권에 말했지만 혹시 그 뒤에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는 그냥 빼고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2권에 무슨 유령 얘기를 제가 알면서 막스가 유령 얘기 여기서만 한 거 아니고요 하고 쓸데없이 지식 자랑한 거 있어요. 그걸 과감하게 날려주세요. 그냥 넘어가 버리세요. 재미도 없으면서 막 지 잘난 척만 하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체력 때문에 읽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과감하게 넘어가도 좋습니다. 그리고 2권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게 함정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너무 힘을 줘버렸다라는 느낌이 들고 조금 딱딱합니다. 전하고 싶은 건 2권은 책 제목이에요. 마르크스의 특별한 눈. 그리고 그 특별한 눈은 읽으시면 바로 나오지만 평범한 것을 기이하게 봤다. 남들 눈에는 그냥 그런 건데 그게 놀랍다고? 난 네가 더 놀랍다 야 라고 말하는데 막스는 진짜 특별한 걸 찾아낸 사람이 아니, 특별한 걸 남들은 못 봤는데 나만 본 거. 남들은 안 가봤는데 나만 그 아마존 정글 가서 그거 봤어. 그 동물 신기한 동물. 와 신기하다. 그거 말해준 사람이 절대 아니고요. 누구나 보고 누구나 아주 흔해 빠지고 누구나 손에 쥐고 있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란 사람이에요. 가라타니 고진이 한 얘기인데 평범한 것을 기괴하게 본 그 눈 때문에 부르주아 경제학이 무너졌다고 자본이라는 책에 했는데 그 눈을 전달하고 싶은데 막스의 눈이 진짜 신기하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부가 진짜 이상한 거다. 이거 잘 전달됐으면 좋고 우리가 막 싸우려고 하고 맨날 계좌에서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줄까 봐 안달복달하는 그거 진짜 이상한 거라고. 그게 뭔지 이상하다. 그런 느낌. 차관에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자본 전혀 몰랐는데 이 책을 읽기 전에 그리고 선생님 만나기 전에 되게 경제적인 이야기 하실 줄 알고 되게 쫄아 있었거든요. 근데 물론 어렵긴 하지만 어떤 철학적인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서 놀랐고 재밌었고요. 그리고 아까 그 막스가 했던 질문이 왜 잘 사는 사람이 많은데 못 사는 사람도 이렇게 많아?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게 뭔가 특별한 게 아닌 그냥 평범해 보이는 그것에 대해 질문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저 역시도 삶에서 뭔가 이렇게 유니크한 게 되게 대단해 보이고 특별해 보이고 하는 그런 시선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거 평범함에서 어떤 특별함을 찾을 수 있는 뭐 그런 시선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께서 그 불업한 서문 말씀하실 때 제가 이제 그 자의식 때문에 늘 고민인데요. 공부하다 자의식이 빠지는 게 항상 고민인데 선생님이 그 서문을 읽어주실 때 학문에 왕도가 없다. 네네, 그 말씀하실 때 정상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학문의 정상 혹은 뭐 빛나는 꼭대기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근데 뭔가를 잘해야 된다. 뭐 책을 읽거나 글을 쓸 때 되게 잘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저를 되게 넘어지게 하는데 근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학문의 꼭대기라든가 이거를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늘 고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강의였습니다. 네. 사실 그 꼭대기는 저는 좋아하지 않는데 사실 꼭대기에 뭐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학문의 꼭대기에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꼭대기에 뭐 있는 줄 알고 헬리콥터 타고 가면 아무것도 못 느끼는 거예요. 기어서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공부지, 그 꼭대기에 뭐가 있지가 않아서 거기까지 가는 게 공부다라고 말하고 싶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저번에 우리 읽어낸 걸 만약에 산의 비는 꼭대기라면 얼른 마지막 부분 읽으면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거기까지 가는 거라고. 1권부터 시작해서 거기까지 가는 게 공부다. 그래서 왕도가 없는 것 같아요. 정상에만 가면 그냥 빛나는 건 아마 거기에 빛나는 보석이 있어서가 아니라 글쎄 빛나는 땀방울이 있을지 모르겠네. 거기까지 가야 돼요. 네, 진짜.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